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64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현입니다. 마린 듣고 있습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감기 걸리셨어요? 약간 목소리가 좀 그런 거 같죠? 네. 비염인가? 아니에요, 뭐 비염 같은 건 없는데 코를 먹고 있는데 지금. 어제 그 잠을 잘 때 가습기를 좀 너무 세게 틀었나 봐. 네, 그랬더니 너무 습기가 좀 높아갖고 약간 좀 축축해졌어요. 기관지가 다. 축하드려요. 이 가습기를 너무 많이 틀면 안 될 것 같아. 네, 적당히 여러분들 드시기 바랍니다. 아유. 자, 우리 일당백 지난 시간에 종의 기원. 네. 더 뭐죠? 오리진. The Origin of Species 맞나? 예. 하여튼 그거. 되게 큰 산 넘은 기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안 할 수는 없었어요. 네, 언젠간 했어야 되는데 또 너무 또 좀 힘든 책이고 그래서 안 하려 좀 미뤘다가 네. 겨우 이제 넘어왔고 지난주는 확실히 좀 반응이 좋죠. 그 종이기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좀 들으신 것 같아요. 네. 읽은 분은 없으실 듯.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냈으니까 네. 이번 시간은 조금 지난 시간보다는 편하게 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번 시간은 뭡니까? 네, 이번 시간은 말 그대로 이 책도 고전 중에 고전이죠. 19세기부터 문화인류학이라는 학문이 나왔는데 그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 문화인류학이 대중화시키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책 중에 하나죠. 특히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상대 적국인 일본의 문화라든지 일본 사람들의 심성이라든지 도대체 일본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하고 도대체 저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네. 보통 미국 같으면 포로가 돼가지고 네. 자기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반자이 외치면서 그냥 총탄이 빗발치듯 쏟아지는데 그냥 말 자살성 돌격을 하질 않나. 네. 포로로 이제 항복하라고 하면 수류탄을 터뜨려가 자폭을 하질 않나.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지를 않나. 도저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만약 일본을 상종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쳐야 되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걱정과 그리고 이런 관찰 속에서 인류학적인 일종의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거든요. 네. 거기서 탄생한 게 결국 고전이 된 거죠. 애초에 정부 용역 보고서에서 출발했다가 지금 고전이 된 책이죠. 국화와 칼. 루스 베네딕트가 지은 국화와 칼. 64번째 오늘 책으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국화와 칼. 네. 일본을 상징하는 꽃. 그렇죠. 국화랑 또 일본을 상징하는 칼은 일본 상징하는 게 국화예요? 사쿠라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벚꽃을 좋아하는데 일본 이제 천황, 황실, 우리는 일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또 그 당시 이제 서양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엠퍼러라고 부르거든요, 천황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천황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네. 그 황실을 상징하는 꽃이 국화예요, 문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의 나라 꽃은 벚꽃일지 몰라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왕실인데 일본 사람들이 칭하는 그 황실에서는 국화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화가 사실 상당히 좋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국화라는 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전에 국화를 국어 시간에 오상고절이다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국화를 상징하는 용어가 오상고절이다. 서리가 내리는 이 가을철 계절에도 홀로 오만하게 옷두가니 혼자 핀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매랑국죽 이런 거 기억이 나는데. 네. 매랑국죽 나도 알았는데. 뭐였지? 매랑국죽 몰라? 그 뭐였지? 왜? 그 사군자. 맨날 이런 식으로 너 몰라? 이렇게 한 다음에. 매랑국죽 모르냐? 별반 다르지 않다고요. 우리 방송 안 되네, 잘. 그렇죠. 시작부터 약간 좀 뻑뻑했어. 촉촉해서 그래, 오늘. 너무 축축해. 매랑국죽.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군자의 절개를 상징하는 네 가지 사물이죠. 그러니까 매화라는 것도 아주 추운 겨울에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화 같은 경우도 암향이다. 참 어두운 데서 은은한 향을 풍길 만큼 그러니까 정말 절개가 있는 그 꽃이고 난초 같은 경우는 아주 우리 고상한 지조라든지 고상한 어떤 절개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네. 그 국화도 마찬가지고 대나무도 아주 꼿꼿하게 계속해서 쭉쭉 뻗어나가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절개와 지조
고상한 정신 세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돌아가셨을 때 국화 하잖아요. 네네. 일본은 안 그래요, 그러면? 그게 아마 일본에서 온 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 장례 문화 뭐 상당수는 일본 겁니다. 예를 들면 그 팔에 이렇게 완장 비슷한 거 두르잖아요. 네, 하얀 색깔 띠. 조선시대 우리나라 전통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원래 그 돌아가신 분들 수의 입잖아. 네. 저 재질이 이렇게 거칠거칠한 거. 네. 그것도 우리나라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박님? 근데 지금 말씀대로 그 뭐 네. 완장 비슷한 거 네. 찬다든지 그 지금 그런 것들은 일본 거 맞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제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던 게 90년대 초반인데 그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냥 아, 그래요? 그 흔히 말하는 굵은 제복이라 해가지고 그런 옷들을 입고 거친 옷을 입고 요즘은 뭡니까 상주들이 다 잠도 자고 이러잖아요. 네. 그 자면 안 되거든요. 부모를 잃은 죄인이 어떻게 죄인. 잠을 자겠냐. 그래서 그냥 머리도 감으면 안 되고 세수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은 다 말끔하게 다들 다니잖아요. 샤워실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요. 따로. 저 병원에 이렇게 장례식장 가면 네. 샤워실이 따로 있어요. 그 안에 가족들하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주들을 계속 술을 권하고 네. 계속해서 왜 상주들한테 아이고 고인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습니까? 이런 물으면 어떻게 보면 좀 귀찮고 좀 무례한 것 같잖아요. 네. 저렇게 돌아가신 분 사인을 계속해서 하루에 수백 번을 쓰면 같은 말 반복해야 근데 그렇게 되니까. 해야지 반복을 통해서 그 슬픔이 경감되거든요. 아. 그리고 술을 막 권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정신이 이 정신도 아니고 저 정신도 아니고 무뎌지는. 그게 사실은 슬픔을 애도하는 방식이 하나거든요. 이게 그 우리가 그 아주 일리가 있는 그거거든요. 계속해서 사인을 묻고 네. 그렇게 해서 애도라고 그걸 통해서 슬픔을 객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다 싸움 나잖아. 암으로 가셨다고. 암으로 돌아가셨다고요. 아,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암이라고 새끼야 뭐 이러면서. 아니요, 그러니까 이 암이라기보다 뭐 또 항상 그만 좀 물어라. 그렇죠. 그냥 숙한으로 지병으로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변명이라기보다 숙한으로 지병으로 네. 뭐 그러면 여기서 참 또 이렇게 이야기 서로 이제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연극을 서로 해야 되니까. 우리 연극하면서 치료되잖아요, 감정들이. 네. 아 그리고 그 삼배 옷은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인들이 입는 거친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주들 그러니까 네, 네. 그 돌아가신 분의 자제들은 당연히 그 삼배 옷을 입는데 네. 돌아가신 분은 삼배 옷을 입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 뭐 무덤 같은 거 뭐 어디에서 네. 이제 오래된 무덤 발견되면 이제 그 죽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이제 옷들도 있고. 근데 거기에선 삼배 옷이 발견되질 않는데요. 아, 그래? 그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했던 것 중,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양반들 기준이겠지. 하여튼 돌아가실 때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최고 관직에 있을 때 그곳. 아. 예를 들면 뭐 우리도 지금 뭐 총리 한 번 하면 무조건 죽을 네. 때까지 전 총리잖아요. 네, 그런 네. 식으로 하여튼 최고 올라갔을 때 그거 입고 이제 마지막 순간을 해준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은 조금 잘못된 게 많다. 저도 예전에 이제 뉴스라든지 TV 볼 때 유일하게 나름 굵은 제복으로 상을 했던 데가 그 현대그룹 그 정종 회장 네. 상 치를 때 보니까 그 아들들 정몽구 회장 이런 분들이 예전식으로 굵은 제복을 하더라고요. 무슨 제복이요? 굵은 제복이라고. 굵건 제복. 굵건? 네. 굵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은 찾아보시죠. 그걸 이제 네. 굵건 제복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굵건 제복. 나 그리고 아까부터 굵은 제복. 나도 굵은 뭐 제복이 굵은 건가 재질 두꺼운 걸 말하는 건가 굵은 제복인 건가 좀 쉬운 말 좀 써주세요 정방님. 아니 그냥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보통. 네. 그걸 이제 상주가 그 상복 입을 때 두건위에 덧은 건하고 네. 제복을 이제 굵은 그렇죠. 제복이라고 네. 하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근데 그거를 재벌가 중에서 현대가 좀 했었다. 저는 이제 TV 본거 중에는 여러 나왔지만 유일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하여튼 그 참 국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네. 그래서 국화 막 좋아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건데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꽃 같은 것도 일본 잔재다 하는 게 바로 민족주의자이자 애국지사 나셨네 오늘. 뛰어난 정프로의 이야기입니다. 국화 얘기를 왜? 전 국화 꽃 얘기하다가 네, 국화 칼. 국화 칼. 그러니까 국화가 일본 황실을 상징하는 거라고. 꽃인데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국화 칼이라는 게
그 루스 베네딕트라고 있었던 문화인류학자가 기본적으로 이분법 이원론적인 연구 방법을 많이 채택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미국의 인디언 부족들을 연구할 때 문화의 패턴이다. 패턴즈 오브 컬처라는 아주 좋은 책을 쓰셨는데 네. 그 책에도 보면 미국 부족들을 조사할 때 아폴론형과 디오니소스형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그런 이원법을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국화와 칼 해가지고 국화로 상징되는 것은 아주 아름다움의 세계고 네. 미의 세계고 질서의 세계고 생명의 세계고 부드러움의 세계인데 칼로 상징되는 것 소드, 칼, 금이라고도 이게 왜 칼이냐는데 일본에서 뭐 소드라는 건 금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과 금이라는 게 뭐 좀 차이가 뭐 도와 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날이 다 있느냐 한 날만 있느냐 뭐 그거 갖고 하는데 그 칼로 상징되는 것은 결국 이 책에서는 한마디로 죽음의 세계, 파멸의 세계 그리고 아주 야망과 폭력의 폭력성. 세계. 그러니까 이런 일본 사람들이 아주 유순하면서 동시에 아주 고집이 세고 맞아요, 맞아. 네, 아주 개성적인 같으면서 아주 집단적이고 또 아주 자기 자신의 어떤 이런 것들을 소중히 하는 것 같으면서 또 스스럼없이 생명을 내던지고 이런 모순되는 성향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이제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원법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국화와 칼로 상징되는 그런 도저히 당시 미국인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네. 그런 일들을 이제 국화와 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이분이 연구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일본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일본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요? 네. 일본 안 갔어요? 안 갔죠. 왜냐하면 이 책이 씌어진 배경이 1944년 미국 정부의 의뢰를 받아 씌어졌단 말이죠. 전쟁 중일 때. 네. 뭐야, 일본도 안 가고 일본 연구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안 가고도 가장 일본에 대해서 그냥 기념비적인 제작으로 보거든요. 일본 그래요? 지금까지 일본 문화론에서도 아주 뭐 이게 엄청난 하나의 어떤 에폭 메이킹 획기를 만들었다라는 말까지 듣거든요. 일본인들도 인정하는 그런 책인 거예요? 처음에 일본인들은 꼼짝 못했죠. 이 책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서 이제 결국 국화 칼로 가지고 네. 결국 이렇게 보는 거죠. 일본인들은 수치심을 중요시하는 문화고 서양인들은 제의식을 중요시한다. 죄책감. 이런 어떤 이원법을 가지고 일본인들의 문화를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게 결국 집단적인 위계, 계급이라는 거죠. 어떤 서열이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 서열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 그걸 제대로 못할 때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그런 수치심 문화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예전에 일본에 좀 이해가 안 됐던 할복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쭉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1944년에 6월에 이제 미국 정부가 보고서 집필을 의뢰를 했거든요. 루스 베네딕트한테.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44년 6월이 아주 2차 세계대전에서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44년 6월에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뭐 회담이 일어났나? 44년 6월에. 44년 6월이요? 네, 전세가 바뀌는 아주 결정적인 우리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결국 지금까지 독일을 상대로 러시아만 소련만 혼자 고군 분투하고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네. 너무 모른다고 좌절하지 말고요. 나도 몰랐어요. 그게 제일 절망적이야. 너랑 똑같이 됐다는 아니 한숨을 푹 쉬면서 너무 절망하길래 이제 공부해 나가면 되죠. 같이 손을 잡고 갑시다 우리. 정말 좋은 바로 이제 인류학의 태도입니다. 진짜 바로 루스 베네딕트가 항상 강조했던 게 저거였죠. 베네딕트가 인류학 공부를 34살에 시작했어요. 네. 34살에 학교를 다녔어요. 그것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 학자가 된 거죠. 네. 이 양반이 34세 시작했어요. 인류학 공부를? 네. 그 전에 이제 사실 학교를 졸업하고 바사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를 잠시 하다가 남편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가정주부 생활을 하다가 사실 이분이 아이를 그렇게 원했는데 아이가 안 가져졌어요. 또 남편이 좀 과학자 이런 계열이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이제 애를 갖기 위해서 아주 위험하고 힘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자꾸 그걸 거부하니까 좋아 그러면 나도 내 개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하고 내 개인의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다시 학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거죠. 네. 나도 늦지 않았네. 그럼요. 내 나이에서 이제 34이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때 44년 6월에 이제 노르망디가 일어나고 또 미군은 사이판을 탈환한 거죠. 탈환이라보다 사이판을 이제 결국 전투에서 이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태평양 전쟁의 성세도 완전히 이제 결정적으로 미국에 유리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고민하게 된 거죠. 이제 일본 본토에 상륙을 해가지고 일본을 항복을 받아내야 되는데 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대체 일본 좀 국토를 침공 안 하고 항복시킬 방법이 없을까? 침공 안 하고? 예, 침공 안 하고 그냥 이제 항복을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 그 방법이 어디 있어? 나중에 그래서 원자 폭탄을 아. 본토를 물론 폭격은 했지만 상륙 작전을 안 하고 결국은 육군들이 들어가질 않고 네네. 그냥 손 안 대고 손은 직접은 안 대고 이렇게 항복을 받아낸다. 그렇죠. 그리고 일본인들은 그 당시 1억 옥세를 각오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최후의 1인까지 죽창 들고 죽을 때까지 싸우자 이런 식이니까 이거 과연 가능할까? 네. 도대체 미군이 계산을 해보니까 미군이 수십만 희생되는 걸로 나와요. 일본 전역을 우리가 제압하기 위해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연구를 맡긴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은 그러면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처럼 혁명을 일으키면 어떨까? 그러면 아니면 천황을 거처를 폭격을 해야 되나? 천황을 죽이면 어떨까?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니면 아예 일본 국민을 다 멸종시켜야 되나?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니까 바로 그 의뢰를 한 거죠. 그럼 학자 당시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이 그때 말씀드렸지만 세계 여러 민족과 인종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왜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아주 늦게 참전했냐면 미국에도 독일계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 나라 이민이 많으니까 혹시나 유럽 전쟁에 잘못 들어가면 네.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고립주의 정책을 택한 게 여러 가지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도 있지만 미국 내부의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우리는 유럽에 개입하다가 큰일 난다. 괜히 우리가 독립에 있는데 분가에 살고 있는데 종갓집 사업에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난리가 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항상 좀 그런 것들 경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 전쟁 안 하려면 안 되잖아요. 이미 이게 왔는데. 그래서 학자들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미국 사람들에게 이 전쟁의 욕구들을 일으켜가지고 애국심을 일으켜서 이런 학자들에게 많은 미션을 연구 과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루스 베네딕트도 이미 43년부터 당시 OII라고 오피스 오브 워 인포메이션 전쟁 정보부라는 기구에 이미 채용돼 가지고 일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자들 많이 이용을 했죠. 그 일환으로 사실은 이 책이 이제 서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전쟁 때문에 사실은 쓰여진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태평양 전쟁 때문에. 근데 이 책은 좀 늦게 나왔죠. 이 보고서는 결국 이제 전쟁 이후에 나왔지만 뭐 그 동안에 수시로 이제 갔겠죠. 네. 근데 그 태평양 전쟁도 전쟁이지만 사실은 그 매일 아침 전쟁이 있어요. 무슨 전쟁? 화장실에 가면 항문과의 전쟁 아닙니까? 미국 강력주사를 잘해야 된다. 광고 듣고 옵니다. 똥은 싸고 다닌다. 떠나라. 장사는 닷컴 설날 이벤트. 많이 묻다 이가. 떠나라. 장사는 닷컴 설날 이벤트. 납득이 안 돼 납득이. 떠나라. 장사는 닷컴 설날 이벤트. 안녕하세요. 장사랑닷컴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아 전 제품 최대 25% 즉시 할인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네, 미궁 장사랑. 전쟁 끝났어요? 전쟁 끝났습니다. 미궁 장사랑이 핵폭탄이에요. 장사랑 맞으면 난리 나요. 아침마다 핵폭탄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전쟁 끝내셔야죠 이제. 미궁 장사랑에서 대장사랑, 뭐 빼사랑, 효사랑 뭐 별별 게 다 있어요. 그 이제 예를 들면 뭐 수험생들을 위한 혹은 뭐 임산부들을 위한 가정주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왜냐하면 상황들이 다 다르니까. 그쵸. 그 변비의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적절한 제품들이 미궁 장사랑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번 봄에는 더 이상 이제 늦추지 마시고. 근데 그게 진짜 좋다. 왜냐면 보통 유산균 약국 가서 뭐 사거나 이러면은 그냥 딱 종류가 한 가지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험생을 위한 또 임산부를 위한 또 특히 임신했을 때 변비 진짜 심하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 포장만 다른 게 아닙니다. 가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료는 같고 포장만 다르게 교묘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궁 장사랑 여러분. 네. 미궁 장사랑과 함께 이제는 종전입니다. 종전선언 하십시오. 지금 결국 변비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드는 생각인데 바로 이 국가와 칼에서도 일본인들이 왜 이렇게 호전적이고 성격이 이렇게 형성됐을까 나오면서
바로 그 배변 훈련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왜요? 왜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일본은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권과 달리 좀 네. 빨리 용변 가리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요? 토일렛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가 빨리 용변을 가려가지고 좀 용변이 늦고 이러면 계속해서 좀 애를 놀린다든지 창피를 준다든지 이런 방식을 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어떤 호전성을 형성하는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호전성이라는 게 뭔데요? 그것 공격성이라는 때문에? 거죠. 그래. 그래서 그게 안 좋다 그랬어. 배변 훈련을 너무 일찍 강요하는 게 아이한테 되게 안 좋다고. 그래서 요즘 다들 늦게 떼는 추세잖아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막 두돌된 두돌 지난 애한테 막 기저귀 언제 떼냐고 맨날 막 어르신들은 그러신데, 그러니까 옛날엔 다들 일찍 뗐잖아요. 기저귀 빨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근데 요즘은 거의 저희 아들도 아직 안 떼는데, 저희 아들이 아직 안 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30은 이제 한 6개월 다 돼가거든요. 왜 비웃어요? 그거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왜냐면 얘가 가릴 수는 있어요 지금. 근데 그 기저귀 자체에 애착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거를 억지로 강요하면은 이게 아이의 정서 발달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배변 훈련을 그렇게 해서 일본이 호전적이라고 하니까 네. 근데 반론도 얘기 또 나와요. 뭐예요? 뭐냐면 일본의 성격이 또 유순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순하고 부드러운 측면들. 그게 왜 그러냐면 애들이 젖을 오랫동안 문다는 거죠. 엄마가 받아준다는 거예요. 애가 원할 때 언제든지 젖가슴을 준단 말이죠. 모유 수유가 잘 돼 있는 나라군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게 빨리 젖을 떼려고 하는 게 보다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주니까 애들이 또 언제 내가 먹을 걸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건 뭐 항상 하나는 주고 하나는 뺏었네. 그럴 수 있죠. 네. 이게 모순들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아침에는 여러분 모순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침에 한 발 끝내야죠. 한 발 끝내야죠. 미궁 장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45년에 이제 종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이후로 그래서 이 책이 이제 46년에 출판이 됐어요. 46년. 그래서 일본에는 49년에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한 230만 부 팔렸어요. 일본에서요? 네. 와, 대박이네. 어마어마하죠. 일본 사람 그때 전쟁 끝나고 바로 직후라 힘들 텐데. 그러게. 일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1945년 종전 이후로 마찬가지로 독일도 45년 종전했는데 일본과 독일이 전쟁 전 39년 혹은 41년 전쟁 전으로 그 산업 상태, 산업 어떤 경제가 돌아가는 데 한 5년밖에 안 걸려요. 와. 금방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산업 기반 시설이 많이 파괴가 안 됐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결국 중요한 게 아무리 또 기계가 파괴되고 공장이 파괴돼도 사람이 남아 있잖아요. 네. 사람이 남아 있으면 곧 바로 그냥 회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한데. 일본의 이제 두 큰 도시에 이제 핵폭탄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완전 뭐 폐허가 된 것 같긴 하지만 전쟁 바로 이전에 뭐 예를 들면 가구 수라든지 인구 회복하고 뭐 GDP 올라가고 이거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몇 년 안 걸리더라고. 그래. 금방이에요. 이게 사람이 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화도 약간 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평형 상태를 찾아가는 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무섭더라고요. 평형 상태를 찾아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이렇게 뭔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원점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뭔가 일종의 항상성이라고 하죠. 돌려놓기 위한. 그렇죠. 호메오스타시스라 해가지고 우리 인체도 항상 항상성을 찾으려잖아요. 항상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 네네네. 그게 사회적으로도 그런 게 있나 봐요. 사회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짓는 게 진짜 빠른 것 같아. 우리도 가끔 이제 왔다 갔다 뭐 하다가 야 저기 이제 공사 시작하네. 뭐 이러고 나서 언제 보면 뚝뚝뚝뚝 지어져 있다. 다 쳤어. 근데 공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전 이제 특히 이제 빌라 같은 거 지을 때 느끼는데 아저씨 한 2명이 해요. 빌라를요? 빌라 짓는데 그래갖고 야, 그래? 2명, 3명이 어떻게 저거 하려고 한 3년 걸리겠다 이러는데도 한 2달이면 한 2-3명이서 다 만들어. 사실은 생각보다 빨라요. 지금 말씀대로 공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날림 공사 아니에요? 아니 뭐 그때 이제 사람이 투입되니까 요즘은. 근데 사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더 힘든 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맞아. 고쳐서 그냥 하는 게 해체후 건축이 재건축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쟁도 이제 한 역사든지 한 사회가 바뀔 때도 아예 폐허가 되고 깡그리 원점에서 제로 그라운드 시작하는 게 사실 건축하는 입장에 더 쉽거든요. 맞아요. 새로운 걸 고쳐가 만드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죠.
사실 좀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맞아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뭐 3년간 썼던 시멘트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20세기 100년 동안 썼던 시멘트량이 더 많거든요. 우리 총균수에서 배웠잖아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그쵸. 없잖아요. 없는 데서 새로 만드는 게 쉬워요. 있는 거 새로 부수고 다시 만들고 아니면 있는 것들을 틀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하는 것보다. 맞아. 네, 그런 거죠. 뭐. 이게 사람도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몇 번 말합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 새로운 안 사람은. 고쳐져. 안 고쳐져. 새로 안 만나는 게 고쳐져. 훨씬 빠릅니다. 아니 그 있는 사람 어떻게든 저 바꿔보려고 하다가 그게 결국 싸움 나는 그쵸, 거예요. 그쵸. 뭐 사실 재밌는 게 일본 사람들 반응이 더 재밌어요. 처음에 이 책이 나왔을 때는 네. 꼼짝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의식, 수치 이런 건 아예 언급도 안 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언급도 안 하고 그냥 에휴 그래 우리가 졌으니까 뭐 이긴 전성국 미국이 뭐 승리한 나라가 지금 딱 정복자로 나와 있는데 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런 입장이었는데 조금씩 이제 경제가 나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1960년대부터는 공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경제가 살아나니까 우리 문화 역사에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기잖아요. 네. 저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70년대 들어와갖고는 야 베네딕트가 말이야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좀 오류가 많더라. 이런 것도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이 별거 아니다. 이런 자존심 회복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베네딕트가 여기서 뭐 제의식과 네. 수치심 해가지고 뭔가 제의식을 가진 서구 문화, 미국 문화가 좀 더 수치심 가진 일본 문화보다 좀 한 단계 높다라는 인 것처럼. 그 전혀 베네딕트는 그렇게 이 책을 읽어봐도 그렇게 언급이 안 돼 있는데 네네. 그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자기들의 컴플렉스로 생각했던 거죠.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그렇겠죠. 그게. 그걸 전국을 찔렀다고 생각하니까 찔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과연 우리 일본을 이해하는데 적합한가.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제의식과 죄책감, 수치심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무와 의리, 기무와 길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 인정과 의무, 뭐 은혜와 의무 여러 가지 이런 이분법이 과연 일본에 적합한가. 네. 이런 어떤 좀 의문을 제기하고 결국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제의식과 수치심을 좀 자기들은 우열로 봤잖아요. 이걸 등가로 볼 수 있겠다. 제의식 제의식과 이퀄 수치심. 수치심이다. 그럼 우리가 미국하고 이제 상대할 만하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이제 이게 네네. 지금까지는 비교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등가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해볼 만하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냐.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런 패전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마치 이제 우리가 정말 피해자다. 피해자 고스프레 하는 거죠, 이제는. 이 책이 이제 등가로 생각하니까. 결국 우리가 등가 아니냐. 서로 어쨌든 미국이나 일본이나 어차피 똑같은 서로 패권을 지려고 전쟁을 한 거고. 네. 그러면 등가다. 그 사상도 등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래 잘못이 뭡니까? 어쨌든 전쟁을 유도하고 침략을 해가지고 2천만 아시아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된 이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들이 이제는 마치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로 해가 여기서 이제 세계는 평화롭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일본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진짜 뭔가 역전된 전도된 거꾸로 된 이런 것들로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제 국화와 칼 자체가 일본 사회는 처음엔 하나였던 열등감을 확인하는 책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도 할 말 있다는 걸로 갔다가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이제 너희들하고 똑같다 이거지. 국화와 칼에 보면 우리가 집단주의 나오는데 그래 너희 미국의 개인주의하고 우리가 서로 카운트가 되고 또 우리가 수치심인데 너희들 이제 죄책감 있고 우리 카운트고 우리가 할 만하다. 이렇게 간 거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잖아요. G2가. 네. G2까지는 아니지만 그 당시 세계 2위 경제국 부상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수치심을 미의식으로까지 성화시키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가 바로 그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는 미의식이 된 거다. 우리는 일본 민족은 단순한 윤리나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한다. 이게 뭐냐? 바로 칸트 아니냐 이거죠. 칸트가 가장 중요한 게 결국 판단력 비판에서 숭고한 미의식이 결국 서브라임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어떤 사물과 여러 가지 판단할 때 최종적인 판단력 비판에서 기준이 된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거칠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데 네네. 바로 우리는 그 미의식을 갖고 수치심에 입각한 미의식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냐. 그리고 일본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도 근데 똑같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행위라든지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도.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 아니고 저 사람 참 더럽다. 저 사람 참 깨끗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라 말 안 하잖아요. 참 깨끗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더러운 사람이야. 추하다. 예, 경상도 말로 추집은 사람이야. 네. 그게 결국 뭐냐 이거지. 우리 일본은 이런 미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 수치심에 입각한 미의식이 결국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 책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어떤 처음에 열등감에서 시작했다가 이제는 우린 대등하다라고 이제 맞서는 걸로 갔다가 네. 이제는 우월감까지. 우월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름의 또 세계 인류 보편의 가치로 제시를 하겠다.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근데 결국 보면 우리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좀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우리요? 우리도 집단의 문화고. 네. 우리도 사실은 죄책감의 문화가 아니고 수치심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만의 고유한 특성은 아닌 거죠. 근데 이 수치심의 문화라는 게 저는 잘 뭔지 모르겠어요. 수치심의 문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죄의식인 건 알겠는데. 수치심이 없는 거야. 야, 너 좀 수치스러워해라. 아니, 근데 왜 내가 왜 아니, 수치심이라는 게 뭐지? 부끄러움인 그렇죠. 거잖아요. 부끄러움.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왜 부끄럽지? 내 개인으로 발생합니까? 어떻게 발생합니까? 내 혼자 있을 때 부끄러워집니까? 내 혼자 그럼. 빨가벗고 있고 내 혼자 코를 후비고 내 혼자 막 생리 현상할 때 안 부끄럽죠? 그렇죠. 안 부끄럽죠. 근데 사람들 앞에 나면 어떻게 되죠? 못하지. 부끄럽죠. 부끄럽죠. 네. 그게 바로 수치심이라는 거죠. 아. 수치심은 결국 사회적 평판으로 할 때 일어난다는 거죠. 발생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아, 뭔지 알겠다. 네. 남을 신경 쓰고 막 이런 데서 오는 그런 부끄러움, 수치심을 말하는 거구나. 수치심은 결국 사회적 시선에 누군가의 시선에서 생겨나는 건데 근데 죄책감은 뭐죠? 우리 죄의식을 가진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수치심은 사람들이 모르면 상관없어요. 내가 뭔 짓을 해도 사람들이 모르면 수치심 아니에요. 죄의식은 나 죄의식은 혼자서도 느끼는 그렇죠. 거. 내 개인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죠. 신과 함께 할 때 내 기준이 있다. 이거. 내 양심을 속일 수는 없다. 이런 네, 말이죠. 네. 너가 다른 사람 다 속여도 너 양심 못 속인다. 그때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은 결국 뭐냐. 발각되지 않은 범죄도 느낀단 말이죠. 발각되지 않은 부끄러움에 느끼는데 수치심은 발각되지 않으면 상관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집단적인 거하고 개인적인 거하고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들이 막 무슨 큰 죄를 저질렀을 때 네. 미국에서는 뭐 그건 아들 문제인 거고 근데 이제 일본은 아들이 잘못해서 부모들이 막 무릎 꿇고 네. 기자회견하고 뭐 목숨 끊고 뭐 이런 일들이 네. 벌어지는 게 수치심과 죄책감의 차이. 그렇게 이제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일본 사람이라고 죄책감이 없고 서양 사람이라고 수치심이 없는 건 아닌데 네. 베네딕트의 요 책이라든지 베네딕트의 생각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종의 이해를 할 때 하나의 패턴 정도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고정됐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움직이는 것들. 네네네. 근데 조금 이제 반복되는 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네.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 저 작가 얘기는 오늘 안 하실까요? 아니요. 이 루스 베네딕트가 정말 20세기에 네.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또 20세기의 교육론자들이 있죠. 우리가 네. 왜 네이처나 너처냐 이 논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양육으로 살아가느냐 교육되어 살아가는 존재냐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논쟁이 있죠. 이 IQ 논쟁부터 이 모든 논쟁에서 사실은 선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루스 베네딕트가 네. 이 사람은 미국 인류학의 사실 초창기 선구자 중에 하나일 뿐 아니라 네. 바로 지금 여성학 페미니즘의 또 아주 선구적인 존재이고 실제로 또 이 사람이 아주 탁월한 진짜 청출연함하는 후학을 키워냈거든요. 그 마가렛 미드라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거든요. 미드? 네, 마가렛 미드. 마가렛 미드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마가렛 미드는 네. 정말 이 사람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당시 60년대 미국에 뉴욕을 관광을 가잖아요. 네. 관광 가면 반드시 들려야 될 세 군데 박물관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 군데 명소 중에 하나가 바로 미드가 일하는 뉴욕 자연사 박물관이었다. 자연사 박물관. 세 군데가 어디냐면 이런 거라는 거죠. 메트로폴리탄. 네. 뭐 아주 유명하죠. 네. 그다음에 미드가 있는 뉴욕 자연사 박물관이. 그리고 바로 록펠러 가문 네. 집이었다가 바뀐 현대 미술 박물관. 모마. 예, 모마. 그게 세 군데 명소인데 그 뉴욕 자연사는 미드가 있기 때문에 가봐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그 정도로. 미드라는 사람은 60년대 전 세계 흔히 말하는 히피라든지 청년들의 학생 운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결정이 리버레이션의 어떤 데모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마가렛 미드가? 작가예요? 인류학자죠.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는 결국 이걸로 가장 유명하죠. 남태평양의 뉴기니의 새 부족을 연구를 했거든요. 그 아라페시라는 부족이 있고 몬두구모라는 부족이 있고 참볼리라는 부족이 있는데 네. 이 부족을 연구해가 뭘 결론을 얻었냐면 아라페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애들 아주 부드럽게 키우고 아주 여성적이에요. 남자 여자 둘 다 여성적이고 아주 온화하고 부드러워요. 그 사회 자체가. 네. 근데 몬두구모는 남자 여자 둘 다 전투적이에요. 강하게. 애들도 아주 전투적으로 키우고 애들 젖도 애 원할 때 안 줘요. 내가 젖 먹이고 싶을 때 주는 거지. 애가 배고픈데 절대 안 줘요. 그리고 애도 아주 편안한 이렇게 포대기라든지 이런 데 안고 키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막 거칠게. 한쪽 손으로 들고 애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식으로. 아주 전투적이죠. 이쪽은. 네. 근데 참볼리족은 또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 여자 역할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여자가 가서 일을 해오고 남자가 살림살이하고 그래요? 남자가 치장을 하고 여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 그런 부족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 네. 결국 남성 여성의 역할은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유한 게 아니고 사회와 문화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할을 준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엄청난 힘을 준 거죠. 그래? 남성 여성이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신뢰가 있잖아. 네. 당시 사람들에게 남성 여성은 고정돼 있지 않다. 유동적이다. 네. 그리고 바로 그 미드를 만들어낸 사람이 루스 베네딕트거든요. 그 루스 베네딕트도 뭐 이 국화 칼로 워낙 유명하지만 네. 또 이 두 명이 그 루스 베네딕트 같은 경우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사람들 또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거든요. 이분은 2살 때 엄마 아버지가 다 인텔리어 아버지는 의사고 엄마도 대학을 나왔는데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도서관에 있으면서 자매하고 엄마하고 세 모녀가 살았던 거죠. 네. 그리고 어릴 때 이제 사실 청력을 잃었어요. 홍력을 알아가지고 한쪽 귀가 청력이 완전히 상실돼 버렸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울증도 알았고 말도 더듬고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의 노력 끝에 34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당시에 이 사람이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 인류학의 대부가 프란츠 보아스라고 하는 독일에서 왔던 유태인이 있는데 네. 이 보아스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보아스 밑에서 여자니까 이 후계자 취급을 잘 못 받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사람이 뭐 한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전교수가 된 게 죽기 1년 전에 됐어요. 몇 살에 돌아가셨는데요? 61살. 그러니까 1887년에 태어나서 1948년에 돌아가시니까 47년 됐거든요. 60에 그러니까. 환갑 거의 뭐 이때 이제 됐는데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부교수 이런 건 했잖아요.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교수 식당에 출입이 금지됐어요. 왜요? 여자니까. 그런 문화예요? 네. 미국 뭐 남성 중심주의 철저했죠. 아니 뭐 투표권도 굉장히 늦게 그렇죠. 20년대 뭐 이럴 때. 그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시밭길을 거쳐 와가지고 지금 꽃길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크기도 하고 또 이분이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안 가져졌잖아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키우는 거를 나의 아이를 키우는. 그러면서 이제 마가렛 미드와 이제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는데 마가렛 미드는 1901년생이거든요. 그 나이 차로 치면 14살 차이 나는데 이 마가렛 미드와는 평생 이제 어떻게 보면 엄마와 딸, 스승과 제자 그리고 또 두 명이 연인 사이였기도 했거든요. 연인? 네, 둘이 그러니까 연인이라고. 최근에 나온 책을 보면 마가렛 미드와 루스 베네딕트를 보면 이 두 명이 실제로 정신적인 연인뿐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소울메이트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실상의 연인이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둘 다 미드 같은 경우는 결혼 3번 했거든요. 아주 유명한 그 인류학자 그레고리 베이트슨이라는 사람하고 마지막 결혼했지만 워낙 뭐 미드는 남자 여자 둘 다 하고 다 많은 이제 썸씽이 많았고 마가렛 미드가 네. 또 근데 루스 베네딕트도 남편하고 있었잖아요. 물론 남편하고 이제 결국 남편이 36년에 죽고 30년부터 별거를 했지만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한 10몇 년 지나서 별거를 했지만 근데 루스 베네딕트도 30년대 이후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나름 찾아가요. 일종의 레즈비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았다라는 말도 하죠. 언급을 안 하더라도. 근데 두 명은 이제 그런 말은 좀 싫어했고 자기들은 믹스트 타입이다 이거죠.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 양성, 바이섹슈얼이라는 말을 좀 싫어하고 자기들은 믹스 타입이다. 그러니까 혼합형이다 이거죠. 남자 여자 둘 다 자기들은 한다. 이런 걸 혼합형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바이섹슈얼이랑 그거랑 달라요? 같은 뜻 같은데 네. 그때 이제 그런 용어를 안 썼다고 그러더네요. 네. 그거를 뭐 우리가 흥미거리라기보다 한번 마가렛 미드와 루스 베네딕트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읽어봐도 그 20세기 초반에 그 지독한 남성주의 사회 속에서 정말 탁월한 여성들이 그 편견과 그 유리 장벽도 아니고 그냥 장벽이죠. 그 장벽을 뚫고 그 개척을 한 발 한 발 정말 황무지를 걸어가는 거는 아주 감동적인 지점도 있더라고요. 네. 마가렛 미드와 루스 베네딕트라는 책도 따로 있고 그래서. 사실 근데 루스 베네딕트는 보시면 아주 미인이거든요. 아주 미인이고 특히 은발 나중에 보면 완전 은발인데 그 어떤 사람들은 또 키도 커요. 11살 때 이미 키가 170cm 자랐거든요. 너무 웃지 않았는데. 아니 근데 그 키가 뭐 평생 간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아주 큰 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마치 아마존 여전사 같다 이거죠. 아마존 부족 있잖아요. 여자로 구성된 아마존 아주 용맹한 부족 전사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재밌는 거는 미드 같은 경우는 키가 158c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데 이 여자는 말 그대로 리더십의 화신이에요. 어디를 가도 친구든 누구든 항상 엄마 노릇을 해요. 모든 걸 다 자기가 틀어지고 주도권을 행사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 나중에 아주 유명한 남자들도 연애를 하고 떠나갔고 이런 이유가 도저히 난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어. 기가 너무 세서. 기라기보다 이게 막 이 여자가 갈수록 천재적인 기억력과 천재적인 막 머리 회전이 빠르잖아요. 어떤 일을 맡기도 일을 너무 잘해요. 이제 나중에 그런 누군가 해고를 하는데
길을 같이 걸어가는데 남편보다 항상 2걸음 앞서 걸어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지적인 걸 못 따라가니까 나중에 나도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겠어. 그리고 당신하고 결혼생활을 하면 난 나의 정체성을 못 찾겠어. 내 부인은 여자 애인도 있고 남자 애인도 있고 나하고도 결혼생활하고 이거 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이제 다른 여러 명하고 여자하고 만나고 자기 남성성을 많이 과시하더라고요. 애도 여러 명 놓고. 마그리미드의 마지막 이혼한 남자들이 그러니까 참 뭐 재미있더라고요. 성격이 그러니까 뭐 남태평양 그쪽 부족들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혼자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왜 근데 인류학에서 그렇게 지독한 남성 중심주의인데 여성들이 많냐고 하냐면 그 남태평양 부족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 부족에서 남자는 안 껴주거든요. 왜요? 저기도 안 받겠다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여자들이 발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점도 있죠. 사실은. 그 소수 부족들 같은 경우는 다른 남자애가 들어와서 자신들의 분탕질. 그러니까 뭐 이 피를 더럽힌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사실은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네. 그 부족 사회 연구할 때 그 부족 사회 연구했던 백인 남성 인류학자가 나중에 재판에 기소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부족 사회에 어린 아이들을 성적으로 약간 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네. 왜요? 아니 그러니까 그쪽 문화에서 그 성적인 어떤 접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기준하고 좀 다른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또 애매한 지점도 있어요. 가볍게 뭐 키스하고 이런 게 서양에서는 허용이 돼도 그쪽에서는 이제 큰일 나는 일인 거죠. 아니죠. 그러면 그쪽에서는 오히려 더 심한 것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 서양 기준으로 뭔가 소년이라든지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했다. 소아성애자다. 이거하고 또 아니 뭐 이걸 절대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지점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럼 미드 같은 경우는 이 책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그 애인하고 사귀잖아요. 네. 그 사귄 애인한테 좀 시간이 지났는데 편지를 보내요. 미안한데 말이야. 당신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내가 최근에 진단을 받았는데 약간 걸렸어? 성적 감염이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도 참 자상하게 또 이야기도 해주고 참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기존과 다르게 그냥 20세기 초반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당금질 될 때 모든 게 나온다. 극한으로 밀어붙일 때 새로운 게 나온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관계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해서 실험해봤다. 뭐 이런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거렛 미드 같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를 다닌 거 아니에요? 그 뭐 어디? 저 파푸아뉴기니도 가고. 네, 남태평양에 주로 남태평양도 가고. 자기 필드워크를 많이 했죠. 남미도 아마 갔을 텐데 그 위치들과 1kg 커피 사장님이 갔던 곳이 상당히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커피존이죠. 커피존의 마거렛 미드와 1kg 커피 사장님이 힘들다 나도. 제가 왜 파푸아뉴기니를 꺼내시네. 파푸아뉴기니 갔잖아요, 그죠? 그렇죠. 뉴기니 갔죠. 뉴기니에서 바로 세부족 사회의 성과 기질이라는 책을 아주 기념비적인 제작을 했죠. 지금 저 1kg 커피 사장님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 네, 죄송합니다. 1kg 커피 사장님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원두를 사냥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신상품 개발했다면서요? 네, 바로 콜롬비아 디카페인 커피가 출시됐습니다. 짝짝짝짝짝. 근데 저는 디카페인 커피를 진짜 잘 마시거든요. 왜냐면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안 올 때가 많아요. 특히 밤에 막 새벽 저는 원래도 잠을 잘 못 자는데 커피 마시면 잠이 더 안 와가지고 이 디카페인 먹으니까 부담도 없고 또 그러면서 또 커피 마셨을 때 그 느껴지는 향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얘기야. 왜냐면 그러니까 향이 그러니까 저는 1kg 사장님이 주신 이 디카페인 커피를 마셔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디카페인이라고 얘기 안 했으면은 몰랐어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복잡한 만드는 공법이 좀 있긴 하는데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그 디카페인이랑 좀 다르게 그 열을 좀 덜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미 소실이 적어서 그러니까 향이 날아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적어져서 아주 원래의 맛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디카페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향이 좋은 커피를 여러분이 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잠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은 슈가케인 너무 어려운 슈가케인 방식이라고 하네요. 슈가케인이 이제 그 슈가랑 허리케인을 섞어서 만든 슈가를
몰라. 어쨌든 이런 방식이 있다고 네. 합니다, 여러분. 1kg 커피. 원래 커피도 많이 드셔도 좋고, 그다음에 네. 혹시 기존 커피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은, 예민하신 분들은 디카페인, 콜롬비아 네. 디카페인으로 한번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부산에서 또 설맞이 명절 선물 박람회도 총각님 참가를 고향이네. 하신다는데 네.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설 명절을 위한 선물 기획전도 한다고 하니까 여기도 한번 지나가다 들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당백 청취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요. 추가 증정이 있다고 하니까요. 꼭 혜택 가져가세요. 네, 홈페이지에서 1kg 커피 다양한 상품들 검색해 보시고요. 저희 일당백 게시판 그 공지사항란에 가시면 저희 광고 링크가 다 있으니까 거기서 눌러보셔도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루스 베네딕트 얘기가 아직 안 끝났죠? 네. 그러니까 루스 베네딕트가 34세. 네. 참 한쪽 청력도 소실되고 향실되고 또 간헐적인 일종의 내전증 증세 있죠. 약간의 발작 증세도 있었고. 간질 같은 건가?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또 뭐 이거는 너무 자세해서 그렇긴 한데 그 생리 주기도 아주 불규칙적으로 해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평생을 참 고생을 했는데 그 이 사람의 특징은 하여튼 남 앞에서 우는 것이 가장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다. 남 앞에 누군가 앞에서 우는 눈물 흘린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다. 그만큼 강철 같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미소가 항상 좀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모나리자의 미소다. 아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뭐 하여튼 참 복합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이걸 돌아가신 김윤식 교수가 아예 루스 베네딕트 국화학화를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번역한 사람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자기는 왜 그랬냐면 1970년 일본 도쿄대 연구하러 갔을 때 도대체 일본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국화학화를 좀 봐야겠다 해가지고 번역을 제일 먼저 시도했거든요. 1973년인가 첫 책이 나왔나 그랬는데 4년인가. 그 나중에 2001년에도 개정판이 나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자기가 이게 매달렸는가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 뭐 나중에 그런 이야기 나와요. 결국 그리움이다 이거죠. 학문을 하고 뭘 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보상심리에서 나온 것 같다. 보상심리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어린아이의 보상심리는 어릴 때 우리가 엄마하고 젖을 먹고 한 몸으로 돼 있다가 떨어져 나오면서 보상심리는 거울을 본다는 거죠. 네. 거울을 통해서 이제 자기 어떤 개체를 통합적으로 바라본다는 거고 아니면 엄마 아빠의 시선 속에서 이제 내 엄마 아빠를 만족시키는 사람으로 네. 자라겠다 이게 되고 원시인들은 토템 그죠? 곰이라든지 뭐 이런 호랑이라든지 이 토템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저런 저기서 찾는 거죠. 그리고 현대인들은 문명인들은 뭘 찾습니까?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인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찾잖아요. 그런데 그럼 루스 베네딕트는 도대체 무엇을 찾으려고 34살에 저렇게 갔을까? 결국은 어떤 보상 심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쭉 전개를 하는데 김윤식 교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 그리움이라는 거예요. 그리움. 어떤 그리움?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에 대한 그리움 아닌가. 근데 김 교수는 그럼 나는 왜 그랬을까? 본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평생 본인은 책에 집착을 하고 책을 읽고 네, 책을 쓴다는 네. 게 집착한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보상 심리가 아닐까. 루스 베네딕트가 제자와 이 연구에 매달린 것들과 같이 한 개인으로서 내가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아주 좀 정말 철학적인 것들이 많이 깔려있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그 생각보다 결국 이 책이 고전이 된다는 것은 과연 뭔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럼 이 책이 뭐 내용은 간단하잖아요. 일본을 이해했다 이건데 고전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을 건드려야 되는데 이 책에서 김윤식 교수에 따르면 이 책의 고전은 바로 일본인의 양육 방식을 기술한 12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일본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가 이런 묘사하는 게 나오거든요. 네. 여기에 자기는 루스 베네딕트의 신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진짜 이 책은 진짜. 우리가 단순하게 일본 사람이 뭔가 이것도 재미있지만 일본 문화도 아주 재미있지만 우리가 어떤 한 과학적인 직관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1급의 지성인이죠. 1급의 지성인이 이 책을 쓰고 이 책을 쓰면서 보여주는 무의식적인 자기 어떤 자기 소망, 그리움. 자기 소외, 그리움,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이게 과연 사람이 살아가는 게 뭔가라는 게 네. 한번 우리가 이게 그래서 고전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의 문체가 어떤 사람은 아주 명징하거든요. 문체가 인격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이 영혼은 1급의 영혼이다라는 말까지도 쓰담지 않죠. 그 정도로 고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아이를 낳든 안 낳든 뭐 그게 본인의 선택이긴 한데 가끔 보면 그 꼭 뭐 주변에 그 압력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가 없는 경우에
묘한 거에 꽂히는 분들이 좀 그래요?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여행이라든지 그치. 속도로 여행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뭔가 뭐 피규어나 뭐 이런 거에 좀 지나치게 집착을 한다든지 네. 물론 이제 아예 있어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런 뭐 일종의 결핍이나 뭐 이런 거에 꽤 많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인간이란 주체는 뭔가 어떤 보상 심리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보상 심리를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뭐냐면 사물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그 사물이나 사건 속에서. 그러니까 뭔가 하나 꽂힌다는 게. 그럼 그런 거란 거죠. 사실 인간은 결국 우리가 내면을 말하지만 내면이란 것은 우리가 포착되고 포획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러니까 사물 속에서 자기 자신을 투사시키고 싶은 거죠.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애나란 얘기는 아니에요. 애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로스 베네딕트처럼 뭐 인류의 아주 그 거대한 선물 하나를 남기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더 좋고 나쁜 건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원동력에는 종종 그런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죠. 결핍에 대한 보상 심리라는 것들이 인간의 행동을 추동시킨다고 하죠. 밀고 나가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되죠. 일당백 재밌게 듣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 꾹 눌러주세요. 사실 근데 로스 베네딕트 같은 경우는 이게 국악화를 앞서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의 패턴으로 아주 유명한데 그걸 우리가 번역할 때는 문화의 유형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걸 왜 패턴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타입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찍어내는 틀이 아니라는 거죠. 패턴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패턴은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지만 그게 표현 형태는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이 반복된 틀 같은 게 있지만 그 나타나는 것들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거든요. 규칙성이 있지만 규칙이 똑같은 하나의 틀에 붕어빵 찍어내시 나오는 건 아니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이 패턴이라는 걸 번역할 때 유형이란 말을 번역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 양식이란 말을 좋아해요. 문화 양식이다. 양식이다 이런 말을 좋아하죠. 양식이란 말은 우리가 분명히 양식은 존재하잖아요. 틀이 있지만 그 틀은 계속 변용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양식이란 말을 썼는데 사실 국악화를 이게 쓰게 될 수 있던 결국 그 방법론이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이분법으로 본다. 국화화를 하듯이 본래 문화의 패턴에서 바로 그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인디언 부족을 조사하는데 아폴론형과 디오니소스형이 있다. 바로 이 니체 책을 읽은 거죠.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니체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아폴론과 디오니소스. 빨리 얘기해. 그리스 비극이 어떻게 탄생했느냐. 디오니소스는 그거잖아. 축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주. 풀어주고. 그렇죠. 술. 아폴로는 지성이니까 잡아주고. 그게 적절히 조화가 돼야 된다고. 맞죠? 그렇죠. 그게 합쳐져 가지고 비극이 탄생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스 비극은 바로 그렇게 탄생했다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여기까지 아는 것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장족의 발전이죠. 아폴론이 상징하는 것은 아폴론적인 상징하는 건 우리가 조형 미술이라고 했죠. 조각품. 맞아. 개별적인 원리라 했죠. 네. 아폴론이 상징하는 것은 태양같이 명징하고 딱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이성을 상징하고 개별성의 원리라고 했죠. 내 개체, 내 개인, 개성이고 디오니소스는 뭐냐면 우리 다 하나가 되자. 합의를 하자. 우리 너나 나나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합의를 해야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술을 마셔야 되죠.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 땅에 뿌리 박혀 있어야 되죠. 하늘의 태양이 아니라 땅에 뿌리 박혀 있어야 되니까 대지에 풍요를 상징해야 되니까 어떻게 섞여야 되죠. 그러니까 쾌락, 탕진, 혼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거기 극단적으로 디오니소스 축제는 나중에 죽고 이러잖아요. 막 서로 막 그냥 활락이 극기에 달하면서 서로 막 그런 여러 가지 도치라는 거죠. 도치되는 거. 그리고 아폴론 같은 경우는 이제 명랑한 거죠. 명징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니체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게 결국은 아폴론의 정신이 디오니소스적인 자멸에서 사람을 구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폴론적인 합리성이나 이성이 없으면 우리가 사실 디오니소스로 맨날 같이 술 먹고 같이 가자 하다 보면 같이 죽잖아요. 집단주의는 결국 마치 같이 죽자로 결결되잖아요. 거기서 사람을 이제 결국 두 개가 합쳐져야 되는데 바로 그거를 이렇게 이 방법론을 이 사람은 거기서 채택한 거죠. 그리고 아주 잘 활용을 했고 이게 결국 보면 그리스 비극하고 이게 비슷해요. 우리가 그리스 비극의 목표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지혜에 도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 베네딕트가 밀어붙인 게 이런 거거든요. 극단적으로 사람이 밀어붙이면 바로 지혜의 정전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뭔가 밀어붙이면 지혜의 어떤 지극한 경지까지 갈 수가 있다.
지혜, 지극한 경지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봐라 이거죠. 우리 오디세우스를 봐라.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행동하냐. 결국 오디세우스가 자기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옥을 한번 갔다 와야 되잖아요. 사람은 고난을 와야지만 결국 지혜를 얻어가지고 자기와 사회와 가족과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해낸다. 이런 것들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재밌는 게 베네딕트를 가장 존경한 사람이 여러분 들어보신 사람일 거예요. 우리 아니 욕구 단계설가 메슬로라는 사람 들어보죠. 알죠. 메슬로의 욕구 단계설이 있잖아요. 너 모르는구나. 몰라. 뭔데? 말해봐. 이거 좀 아는 것 같은데. 이건 알지. 유명합니다. 네. 뭐 5단계. 네. 5단계죠. 네. 나도 알겠다. 뭐? 그 사람을 몰라서 그렇지. 예를 들면 그거 아니야? 수면의 욕구.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는 식욕과 뭐 수면욕 뭐 여러 가지 생리적 욕구. 네, 생리적 욕구. 그다음에 사회적 욕구. 그다음은 안전의 욕구. 이제 먹고 자고 하면 안전의 위험을 피해야 되잖아요. 안전해야 되는. 네. 조용히 있을게요. 네. 정프로 해봐요.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요? 네. 세 번째가 중요한가? 맨 마지막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아실현의 욕구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지막 말면 돼. 근데 자아실현이라는 게 우리가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네. 어떤 걸 자아실현이라고 보통 할까요? 메슬로우가 말하는 자아실현을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메슬로우가 말할 때는 자아실현은 자기 초월을 뜻하거든요. 자기 초월을 뜻. 자기를 넘어서 가지고 나를 넘어서 사회나 인류에 뭔가 기여하고 공헌하는 것들. 이게 바로 이제 자아실현이라고 보거든요. 나를 넘어서 타인과 세계에 기여하는 거. 이게 바로 자아실현이라고 보거든요. 자아실현은 자초월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메슬로우인데 이 메슬로우가 베네딕트를 워낙 존경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지금 단계적인 욕구를 분류한 것 자체가 바로 베네딕트 그 여러 가지 패턴에서 착안한 거다. 분류하는 거에서. 네네. 그리고 특히나 자기 좋아했던 게 바로 베네딕트야말로 정말 자아실현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베네딕트야말로 진짜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그죠? 그 실제로 베네딕트가 이 국화 칼을 쓴 것도 그런 거거든요. 일본이 어떻게 하면 진짜 사람이 좀 더 안 죽고 그죠? 안 다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목표를 실현해내냐. 그리고 전후의 일본 사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재건하는데 내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본 사회를 이해하는데 이 보고서를 만들어야겠다. 인간의 애정과 관용이 깔려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책을 보면 전쟁 때 자기 적국이잖아요, 일본이. 네. 정말 탁월한 관용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 지금 같은 민족이라도 북한에 관해서 무슨 보고서를 하면 아주 적대적으로 깔려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이해하고 관용하는 게 있거든요. 전쟁 중인데도. 네,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메슬로우 입장에서는 정말 이분이야말로 자신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실 나중에 이 사람이 정말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잖아요. 마그렛 미드처럼. 네. 어떻게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정부 기관에 초청받아 연설을 할 때 깔때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깔때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경제나 사회가 깔때기는 물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한 방향으로 해가지고 누군가 특정 개인에게 모든 게 다 집중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깔때기 대신에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거는 사이펀의 사회가 돼야 된다. 우리 사이펀 관 아시죠? 알죠. 화장실 변기 물 내릴 때 U자를 거꾸로 한 거 있잖아요. U자를 거꾸로 한 거. 네네네. 그러니까 기압하고 중력차를 이용해 가지고 높은 곳에 이제 있는 기압의 어떤 액체 물을 낮은 곳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그게 바로 사이펀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높은 곳에 있는 걸 낮게 확산시켜 주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로 가야 된다. 끊임없이 주장하고. 그러니까 참 진짜 좋은 일을 하는데 이 책에는 근데 그건 없어요. 원자폭탄이라든지. 그러니까 일본에 원자폭탄 투하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시 이 사람이 결국은 인터뷰를 많이 했잖아요. 인터뷰한 게 2차 대전 당시에 미국도 이제 공식적으로 그 미국 정부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일본인들을 다 집단 수용소에 소개시켰잖아요. 미국 본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집단 수용소에서 다 재산하고 다 압류하고. 그러니까 혹시나 얘들이 우리의 이제 게릴라가 될지 모른다 해가지고 그 시민권을 다 빼앗아 버리고. 미국에서 그냥 살고 있던 강제로. 사람들도. 그럴 수 있지. 근데 어떻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건 미국 정부가 나중에 공식 사과까지 했죠. 이제 이거는 잘못한 거다. 근데 어떻든 거기에 대한 것들은 안 담아 있어요. 좀 이제 그런 지점에 대한 비판도 나오긴 나오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볼 때 루스 베네딕트가 정말 세계를 바꾸고 싶어 했고 세상을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자기 어떤 이런 지적인 작업이 뭔가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메슬로우가 말한 자아실현. 자기 초월의 욕구를 실현한 사람 아니냐.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이 루스 베네딕트가 이걸 쓸 때 일본 안 갔다면서요. 네네. 어떻게 썼냐? 그 자료들 뭐 책들 보면서 그냥 한 거예요? 자, 영화 자료가 많고 또 일본 사람들이 기록을 많이 하잖아요. 영화도 많지만 기록 자료가 무지 많아요. 일본의 사람들이 썼던 여러 가지 책들도 많고 또 제일 그 바로 지금 말씀드린 소개된 일본인들
일본인들 있잖아요. 그 일본인들하고 계속 미국에 있는 일본인들. 미국에 있는 일본인들. 근데 일본에서 직접 살다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1세, 2세 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인터뷰를 많이 한 거죠. 분석을 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아예 거기서 이제 국민성 연구라는 학문을 이분이 만들기 시작해요. 문화와 인성이라는 문화와 인성, 퍼스널리티라는 인류학의 학문 분야가 있는데 사실은 뭐 보아스하고 여러 가지 시작을 했지만 바로 이 베네딕트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뭐 국민성이라는 연구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국민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안 가더라도 거리를 두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가는 것보다 거리를 두고 오히려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일 하는 게 이제 결국 개인의 발달하고 국민 이런 게 연결될 수 있고 결국 중요한 게 육아 방식이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육아의 방식이 그 국민성. 육아 방식이 국민성을 만든다? 네. 그 대표적인 게 뭐 소련, 러시아 쪽 실명할 때 러시아에서는 아이를 강박을 하거든요. 완전히 포대기 쪽에 꽁꽁 묶어 애가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 러시아요? 네, 러시아 쪽. 아, 그래요? 여러 가지 아무리 그게 안 좋다 해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실용적으로 보면 러시아 엄마들이 애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면 안심하잖아요. 그렇죠. 애가 혹시나 다른 거 하다 떨어진다든지 어디 그냥 꼼짝 못하게 엄마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젊은 엄마들은 오히려 예전부터 내려왔다는 전통을 오히려 이렇게 활용한다 이거죠.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평소에 유순한데 어떤 한 번 순간에 폭발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그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한 번 욱 하면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유순한데 한 번씩 술 먹고 한 번씩 난리를 치고 러시아 귀족들도 유순한데 한 번씩 뭐 히스테리가 나면 온 집안에 막 그릇이나 가구 도구를 다 때려 부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강박관념으로도 설명하는 이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육아 양식들. 재밌다. 또 아까 말씀드린 세부족의 미드도 바로 그거 갖고 설명했죠. 네네. 어릴 때 육아 방식. 아라페시족은 아주 애를 온화하게 참 애가 젖 먹을 할 때 언제든지 젖을 주고 애를 하고 이러니까 참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몬두고모는 어릴 때부터 공격적이란 거예요. 애 네가 중요 안 해. 우리가 엄마가 마음인 거예요. 애를 그냥 내 젖 먹이고 기분 내킬 때 젖 주고 그다음에 애를 편하고 부드럽게 안 해줘요. 절대 애를 막 항상 떨어질까 항상 애가 꽉 잡게 만드는 거예요. 내 떨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항상 전투적이고 공격적이다. 근데 또 마찬가지로 챔벌리족은 애들을 아빠가 저렇게 케어하고 키우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아빠 이렇게 하니까 남성 여성이 바뀌어지더라. 엄마는 일하러 나가는 사람, 아빠는 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 그 육아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그게 사실은 보아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미국 인류학의 태도가 프란치 보아스라고 아까 말씀드린 베네딕트의 콜롬비아 스승인데 그 보아스 같은 경우는 우리 진화론에서도 좀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 진화론에서 자꾸 우리가 생물학적인 힘을 강조를 하는데 적체 생존 경쟁하는데 문화의 힘이 아주 크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거든요. 그 보아스가 두상을 짓잖아요. 이민 온 사람들. 이민 2세대들이나 이런 사람들 두상을 짓거든요. 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집단 간의 차이보다 백인종, 흑인종 차이보다 백인종 내부의 차이가 더 크더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골상학이라든지 우생학에서 우리가 좀 시가 좋은 인종이 따로 있고 시가 좋은 민족이 따로 있다는데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거든요. 그 보아스는 골상을 재가지고 골상이 엄마 아빠하고 자식들 부 1세대 2세대 차이가 흑인 세대 백인 세대 뭐 예를 들어 아시아 인종과 아시아에 이민 온 2세대와 오히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이민 온 세대하고 유럽에서 이민 온 2세대 머리 크기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문화 힘이 크다는 거죠. 이 아메리카에 살고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하더라는 거죠. 서로 인종이 다르더라도 차라리 그 세대 간의 차이가 더 크지 동세대들끼리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화의 힘이라는 거죠. 환경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보아스부터 마가렛 미드 이렇게 지금 베네딕트까지 이렇게 가다가 그렇게 이제 쭉 가다가 이제 결국 70년대 이제 바로 반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이제 네이처들의 반격이 들어오는 거죠. 본성이 중요해. IQ가 더 중요해. 타고난 게 천성이 더 중요해. 이거는 뭐 지금도 계속 싸우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두 개가 다 중요한 거 아닌가요? 뭐 우리가 이제 그렇죠. 이제 하나만 안 되지. 두 개 다 중요하다 그럼 뭐. 근데 요때는 이제 그게 아주 완전 히트를 치거든요. 화두였죠. 근데 이 보아스부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유태인으로 살았잖아요. 철저한 반인종주의인 거예요. 절대로 이런 인종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또 바로 제자들이 여성들 아닙니까? 이 남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받았다 생각하고 실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소수 운동의 선봉에 있는 것들이죠. 우리는 주류와 마이너, 메이저와 마이너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겠다. 머저리티와 마이너리티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그거였죠. 그러니까 인류학이 거기서 아주 큰 공헌을 한 거죠. 상대주의. 예. 그렇죠. 자, 이 국화와 칼. 책 내용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1부에서는 작가 얘기랑 뭐 전쟁 얘기를 좀 했네요. 예. 전쟁은 아침에 화장실에서 하는 전쟁은 절대 막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1부는 저희가 작가 얘기를 좀 했었고, 자 그럼 2부에서 국화와 칼. 네, 이걸 영어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했는데 국화가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국화 영어로 있잖아요. 국화 뭐예요? 크리센트멈. 네? 크리센트멈. 너무 어렵다. 국화 국화라는 말이 이렇게 어렵나? 그 학명이니까. 식물 분류학의 학명이니까. 진짜 어렵다. 이건 몰라도 돼요, 여러분. 그래, 이거 하지 말자. 네. 영어 하지 마. 왜 이렇게 영어에 집착해? 그냥 플라워 앤드 소드. 플라워. 자, 저희는 2부로 돌아옵니다.